ROTC 학사장교 부사관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강의는 바로 ROTC 학사장교 부사관 시험을 위한 언어논리 특강입니다. 저는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30년 이상 국어를 가르쳐 왔는데 최근에 어느 대학에서 군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논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의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그런 언어논리 출제 경향이나 공부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ROTC를 꿈꾸고 있는 또 학사장교를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ROTC 학사장교 부사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응시해야 되는 이 언어 논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출제 경향이라든가 공부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어 논리는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총 25문항이 출제되어지고 그것을 2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내용을 보니까 어휘어법이 약 한 30%, 그리고 독해가 약 70% 정도 출제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이 독해 부분에다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겠죠. 최근 수능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독해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독해 문제 또 뿐만이 아니라 어휘어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무엇을 공부할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최근에 선생님이 강의했던 군사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수험 서적을 한 권 삽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개념 정리와 그 다음에 문제가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설이 되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이걸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 맞춰보고 또 해설 보고 끝,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이든지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이걸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는 그런 학습을 해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강의했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선생님이 파악했던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언어 논리라는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 요소가 되는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논리의 세부 출제 요소는 크게 나누어서 어휘 부분과 그 다음에 어법 부분 그리고 독해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독해 부분이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어법 문제가 약 한 3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분석을 해 봤더니 주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대비할 것이냐, 이걸 익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 걸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튜브에서 그 학사장교나 ROTC 부사관들을 위한 강의가 몇 개 올라와 있긴 한데 대부분이 강의를 1개 정도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학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미끼 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언어 영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학사장교 ROTC 되려면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하고 또 수능 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었을 거니까 어느 정도 수능 공부에 대한 수능을 공부하면서 국어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공부한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여기 이 언어논리 시험은 수능 시험보다도 범위가 좁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쉽습니다. 문제는 20분 만에 25문항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뭐예요? 문제를 보는 순간 바로 답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이 원만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내용들이 출제 요소가 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출제 요소를 분석을 해 봤어요. 자, 먼저 어휘부터 볼게요. 어휘는 여기 보시는 대로 사전적 그리고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문맥적 의미라고 하는 거는 그 앞뒤 관계를 보면서 문맥을 가지고 느낌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뭡니까? 사전에 실려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휘 사전을 전부 다 뭐 외워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사전적 의미를 할지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판단해 보는 건데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하는 그런 감이 익혀질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완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가운데에 비워놓고 여기에 적절할 단어를 넣어봐라 하는 문제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런 문맥적 의미 문제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즉 정답이 선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적절한 단어를 넣어서 의미가 통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제시하는 단어들이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와 동음이어 문제입니다. 다이어라고 하는 것과 동음이어 이런 것도 평소에 이런 단어들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휘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문제는 어떻게 나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어의 관계. 매 시험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되어지는데요. 단어와 단어가 어떤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 이 네 가지입니다.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전체와 부분의 관계. 이거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외지 않아도 충분히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어, 속담, 고사성어 있죠. 관용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원래의 뜻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그런 구절을 말하는 건데 이 관용어도 실제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평소에 우리가 잘 익혀둬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속담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속담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속담은 대부분이 어떤 생활에 연관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속담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연결시켜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속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사성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수능 시험에서 고사성어가 한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되어져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고사성어를 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막 평가해가지고 시험에 내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고사성어가 출제가 되지 않아서 요즘에는 좀 약간 이게 시험에서 멀어진 듯 했는데 이 공무원 시험이나 그 다음에 이 학사장교 시험에서는 고사성어가 꼭 2개 정도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고사성어 약 300개 정도는 익혀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체를 다 암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에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사실 어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 결국에는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휘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 좀 어떤 걸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맞춤법 공부도 해야 되고 표준어 공부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한글 맞춤법 통일한 또는 표준어 규정 이런 것들 중에서 정말로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꼭 알아둬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간추려 가지고 이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띄어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띄어쓰기도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규칙 같은 것이 있지만 사실은 뭐 간단해요. 모든 품사는 띄어 쓴다. 단 조사는 붙여 쓴다. 딱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알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올바른 표기, 발음 문제 이거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어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표준 발음법에 보면은 좀 주의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리을 비읍이라든가 리을 기역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하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는데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성어는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한 번만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동사동, 높임법 이런 것들은 피동사동도 그 우리말 표현에서 그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험에 이 피동사동이 막 이것이 피동이냐 사동이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더라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동사동의 개념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높임법 문제 이거는 그 언어 생활에서 높임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법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입니다. 이 독해 부분은 출제 비중도 높고 거기다가 지문과 선지로 이렇게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지문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거 조금만 공부를 하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해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다 쭉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것이 중심 화제를 묻는 건지 이것이 내용 파악 문제인지 이것이 내용과 사례를 연결하는 문제인지 이게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문 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앞에 있는 이 발문을 통해서 발문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다 뭘 물어보는 문제다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발문과
지문과 선지가 있을 때 발문을 딱 읽어보고 선지를 보면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다.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딱 방법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 학사장교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이 시험에서는 지문 한 개에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만 딸려와요. 수능에서는 한 개의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가 왔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아주 짧은 지문에 한 개의 문제만 나오고 여기에 제시되는 지문도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수능 지문보다 훨씬 쉬운 그런 지문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 문제는 주로 이렇게 중심 화제를 묻는 문제, 발문이 그렇게 됩니다. 윗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윗글의 중심 내용은, 윗글의 주제는, 윗글의 제목은, 이런 식으로 발문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발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윗글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내용 추론, 내용 파악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내용 파악이 지문에 있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한다면 내용 추론은 지문을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추론이나 내용 파악은 거의 형제간입니다. 다만 얘가 형이에요. 내용 추론이 뭡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건 내용 파악 문제, 이건 내용 추론 문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택지가 1번은 내용 파악 문제처럼 되어 있고 2번은 내용 추론 형태로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문장 또는 문단 간의 관계인데요. 수능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지문을 가, 나, 다, 라 이렇게 또는 기억면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이들의 순서를 맞춰보라고 한다든가 가와 나의 관계를 물어본다든가 이런 형태로 제시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충분히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과 사례 연결, 이건 뭐냐면 수능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른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 지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그런 문제예요. 다음에 글의 서술 방식, 글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서술 방식도 그 지문이 원래 워낙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소에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은 이것도 잘 풀 수 있을 거고요. 빈칸 추론 문제, 이렇게 지문을 내놓고서 중간에 이렇게 괄호를 쳐놔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선택지에서 찾아 넣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빈칸 추론 문제는요, 이 출제하시는 분이 이 지문에다가 정답의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누구도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문의 정답의 근거가 나온다. 다만 그 정답의 근거가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냐, 이것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 태도, 파악 및 비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쓴이의 어떤 견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글쓴이의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해봐라 또는 반박해봐라, 이런 형태의 문제를 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거는 두 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렇게 출제되어질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되어져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리의 오류입니다. 논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적절해야만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자기 말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 근거가 제시하는 근거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즉 뭐예요? 잘못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의 오류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을 익혀두고 거기에 맞는 연습 문제를 한 10여 문제 풀어보면 머릿속에 바로 감이 잡힐 겁니다. 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1강부터 총 한 20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지금 언어논리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번 시간에는 지문 독해 방법, 글의 내용, 글의 중심 내용, 아까 얘기했던 그런 출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독해 부분부터 먼저 강의하는 이유는 이게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먼저 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어휘어법 문제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강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여기 저 1강부터 제 17강까지 이 내용은 전부 다 기출문제에서 그 발췌를 해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공개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의고사 풀이 이런 문제들은요. 원래 그 공무원 기출 문제는 다 공개를 하는데 이 학사장교 기출 문제는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출판사 중에 정말로 좋은 문제가 나와 있는 뭐 그런 거 모의고사를 하나 골라서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출제된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과 유사한 공무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좀 적절히 조절해서 만들어 가지고 모의고사 한 회분을 만들어서 해보든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준비되어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아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20개 이상 강의를 해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일종의 재능 기부의 목적으로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 논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 이 언어 논리는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국어가 아니고 언어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국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시험 문제, 예? 공무원 시험 문제는 제목이 국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이 ROTC나 그 다음에 학사, 장교 시험은 언어 논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건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국어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과정이 전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법도 들어가야 되고 문법도 들어가고 작문도 들어가고 문학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독해까지 이렇게 독서라고 하죠. 뭐 여기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휘와 그 다음에 어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문법이라고 보기는 좀 약하고요. 이런 내용이 있고 아주 어쩌다가 작문, 뭐 화법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제시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들 전부 합쳐서 전에도 말했지만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학사장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독해가 한 70%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문제 보시면 문학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독서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독해 비중이 높다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분석력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발문과 그 다음에 지문과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발문을 딱 읽으면 바로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구나. 그리고 선지를 한번 더 읽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문 어떻게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여러분이 읽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한번 스캔 지나가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나가면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연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익혀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음에 어휘어법 문제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휘어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개념에 대한 것을 11강부터 좀 이렇게 몇 강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익혀서 여기에 맞는 이 개념을 잘 익혀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암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써놨지만은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법, 어휘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어떤 학습 방법 또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익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해 아까도 말했죠. 70% 나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지문을 독해하는 어떤 그 비법이 있습니까? 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비법과 방법이 뭐가 다릅니까? 이 비법은 무슨 도사님들이 저기 숲속 동굴에 숨겨놓는 그 정말로 그것만 딱 꺼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선생님들이 강의하면서 여기 비법이 있다 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비법이라기보다는 방법입니다. 즉 내가 어느 정도 익히면 그걸 통해서 안 배운 것도 끄집어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익혀두셔야 합니다. 이 지문 독해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거는 지문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즉,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좋은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 글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여러분이 글을 읽어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학생들이 이걸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글자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글자만 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독해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독해가 2강부터 10강까지 약 9개가 진행이 될 건데요. 첫 번째 지문 독해하는 방법을 한 강 하고 나머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제 요소별로 공부할 때 그때마다 지문 독해하는 그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정답 찾기라고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보는 언어논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험지에다가 정답을 딱 노출시켜 놓고 그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또 거꾸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보통 한 40분 정도, 한 강에 4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너무 길다면 잘라서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 강의를 믿고 계속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힘난 세상이라는 닉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전부터 계속 쌤은 이 닉네임으로 그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유튜브 강의를 하고 나서 이것을 선생님이 그 블로그에다가 게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그 여기 제시되어지는 그 자료 있잖아요. 문제 자료, 학습 자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 블로그에다가 탑재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이제 뭐 규칙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떻게 올릴 수가 없을 거니까 선생님이 언제 이 강의를 올릴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거의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독, 뭐 알림 서비스, 뭐 이런 것을 해 놓으시면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올리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찾아서 들을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십시오. 아무튼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재능 기부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